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9편 왕비보다 힘이 센 제국 대장공주. 서기 1274년 11월 고려의 충렬왕이 왕실의 종친들과 조정 대신들을 거느리고 개경을 떠나 서북면 쪽으로 행차를 합니다. 이미 원나라에서 혼인을 맺었던 원세조 쿠빌라이의 딸 홀도로 게리미시를 영접하러 가는 길입니다. 왕이 서북면으로 공주를 영접하러 갔는데 순안공 왕종, 광평공 왕해, 대방공 왕징, 한양호 왕현 등이 함께하였으며 평장사 유천우, 지추미로 원사 장일, 지주사 이분희, 승선 최문본, 박항, 상장군 박성대, 지여사대사 이분성 등이 역시 왕을 따라갔다. 드디어 어가 행렬이 평안도 용천역에 이르렀는데 멈추어라! 어가를 멈추어라! 지여사 대사 이분성은 지금 곧 개경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폐하, 신에게 서울로 되돌아가라 하시었사옵니까? 어인일루. 과인이 공주를 영접하러 떠나오기에 급급해 도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미처 명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대는 이 길로 서울로 돌아가서 여러 비빈들과 궁주들 그리고 재상의 부인들에게 모두 나와서 원나라 공주를 영접할 채비를 갖추라 이르라. 어명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폐하. 이래. 개체를 하지 않은 신료들은 과인을 따라올 필요 없이 여기 용천역에서 대기하도록 하라. 과인은 머리를 미리 깎고서 따라 나선 대장군 박구와 더불어 공주를 맞으러 갈 것이니라. 지난 시간 말미에 언급했습니다만 개체란 개체 변발을 줄인 말인데 머리 주변에 털을 빙 돌려 깎고 정수리에 머리털을 길러서 따서 늘어뜨린 몽골식 두발 모양을 일컫습니다. 충렬왕은 원나라 황실의 공주를 왕비로 영접하러 가는 길이었음에도 두발 매무새를 미리 몽골식으로 갖추지 않고 나선 신료들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이죠. 어쨌든 어명이 그러했으니 뒤따르던 신료들은 한우 수 없이 용천역에 머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승선 박항이 나서서 반드시 데려가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천거를 합니다. 폐하, 직사관을 떼어놓고 가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직사관 저자도 개체를 안 했는데 왜 데려가라고 하는 것인가? 하오나 폐하, 사관은 임금의 거동을 기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옵니다. 단 하루라도 폐하의 곁에 없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알겠느니라. 직사관 이원은 과인을 따르라. 자, 출발하라! 복식이나 머리 모양 같은 경우는 대단히 보수적이어서 아무리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 질서에 편입됐다고는 하나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더군다나 당시 고려 사람들에게 몽골인들은 문명이 뒤떨어진 야만족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국왕이 앞장서서 몽골식으로 변발을 하고 나타났을 때 고려의 귀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대왕인 충렬왕의 아버지 원종은 어땠을까요? 고려사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과거에 인공수라는 신하가 원종에게 원나라 풍속을 따라서 복색을 고치기를 권장한 바 있었는데 원종이 이르기를 나는 차마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법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내가 죽은 다음에 경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원종 역시 원나라 황실에 끈질기게 청혼을 해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게 한 임금이었으나 두발이나 복식 등의 풍속을 바꾸는 데에는 주저됐던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충렬왕이 원나라 공주를 맞으러 가는 길에 또 다른 장애가 있었습니다. 폐하, 날이 저물었사옵니다.
이곳 서경에서 하룻밤을 유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다시 길을 재촉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래, 그리하도록 하라. 헌데 말에게 먹일 마초도 구입해야 하고 군량도 구입해야 할 것 같사온데. 과인이 가져온 은과 저포를 내어줄 것이니 그것으로 마초와 군량을 구입하도록 하라. 나라 땅 어디든 임금의 재산 아닌 것이 없어야 마땅한데 호위 군사들이 밥을 지어 먹을 군량과 말에게 먹일 마초를 임금이 지참한 은과 옷감을 팔아서 마련했다는 이 대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렬왕 일행이 원나라 공주를 영접하러 가는 길에 경유한 그곳이 서경, 즉 지금의 평양 지역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의문이 풀립니다. 그곳은 이미 최탄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몽골에 귀부하면서 아예 그 땅마저 갖다 바쳐버려서 원나라의 직할 통치 기구인 동령부가 설치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곳뿐이 아니었죠. 지금의 함경도 지역 역시 일찌감치 쌍성 총관부가 설치돼서 원나라의 직할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와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지역은 고려 땅이 이미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원에서도 그거라는 것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경 같은 경우로 원 공주를 맞으러 갈 때도 역시 당연히 고려 입장에서 보면 치해법권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런 가능성에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쌍성총관부하고 동령부의 문제는 굉장히 고려 영토와 중국의 어떤 관할권이라고 하는 이중적 그 속성에 의해서 미묘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충렬왕은 동령부를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게 되고, 쌍성총관부는 나중에 공민왕 때 되찾기는 하지만 서경 지역에 설치가 되고요. 쌍성총관부는 그 당시에는 화주라고 불렀고 지금의 영흥 지역에 그 설치가 되는데, 이 지역들은 모두 고려민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원에 이제 가 붙는 바람에 그 만들어지는 지역들이죠. 이 지역은 전부 직접 원이 그 통치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행성의 지위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나머지 거기에 이제 편입이 안 됐던 고려 영역은 이제 고려 왕의 영역으로 표시가 될 텐데, 그 통치구역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뭐가 차이가 나냐면 결국 이제 세금을 어디에 납부하느냐는 문제로 갈려지게 되거든요. 동령부가 설치된 평안도 지역과 쌍성총관부가 설치된 함경도 지역의 경우 원나라 조정에 직접 세금을 바치고 있었으니 이미 고려의 국토가 아니라 원나라 황제의 직할 통치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고려 국왕의 행차라고 해도 군량이며 말먹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는 없었겠죠. 충렬왕이 원나라 공주를 만나서 돌아오는 길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왕이 원의 공주를 숙주에서 만났다. 서경의 대흥부 녹사 양수 등이 충렬왕을 따라갈 것을 요청하여 수행하게 되었는데, 최탄이 도중에 기다리고 있다가 양수를 잡아내어 빼앗아갔다. 최탄은 원나라 황제로부터 동령부의 총관으로 임명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말하자면 배신한 고려 사람이었습니다. 동령부는 이후로도 고려 사람들이 원나라 황도를 왕래할 때 도중에 방해를 하기가 일쑤였는데, 그 때문에 고려의 왕이 원나라 수도인 북경에 입조할 때 서경 지역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아예 병난도를 통해서 바닷길로 피해가는 상황까지 빚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원나라의 공주가 고려의 궁궐로 들어옵니다. 후비 열전 제국 대장공주전을 보면 이 원나라 공주는 고려 조정과 왕실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입궐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왕비와 첩들과 여러 궁주들 및 재상의 부인들도 모두 나와 영접하였으며, 문무백관들은 국청사의 문 앞에서 영접하였다. 원나라의 황제는 탈올로 하여금 공주를 호송하게 하였는데, 탈올은 먼저 고려에 와서 궁녀를 가설하고 흰 양의 기름으로써 앵마게 하는 제사를 지냈다. 여기에서 탈올이 먼저 고려에 와서 공주를 위한 앵마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설했다는 궁녀란 몽골식의 천막집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고려사 세가편을 보면 충렬왕이 원나라 공주를 데리고 궁궐로 돌아오는 과정에 복장 문제로 또 한바탕 소란을 겪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 지금 폐하께서 어디 계시는가? 머지않아 원나라 공주님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지금 폐하의 의관이 어떠한가? 공주님을 영접하러 가실 때와 마찬가지로. 무어라. 그럼 폐하께서 오랑캐 군사들의 복장을 하고서 궁궐로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긴가?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얼마나 놀랄 것이며 또한 괴이하게 여길 것인가? 제발 예복을 갖추고서 입궐하실 수 있도록 주청을 드리도록 하게. 2번이나 주청을 올렸습니다만 대신들은 최문본과 박항을 시켜서 왕에게 예복을 입고 들어올 것을 청하였으나 왕은 듣지 아니하였다. 재상과 여러 관원들이 국청사 문 앞에서 영접하였는데 강윤소 등이 윤수와 원경, 정손기 등을 시켜서 회초리를 들고 말을 달리면서 예복을 입은 자들을 때려서 쫓아내니 왕을 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잃고 갈팡질팡하였다. 이러한 소란 끝에 드디어 충렬왕이 원나라 공주와 함께 수레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노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폐하께서 원나라 황실의 공주를 배필로 삼아 나란히 어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라고. 1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오던 전란이 드디어 끝나고 이제 또다시 태평한 시절을 만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 내 생전에 이런 날을 보게 되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우리는 당시의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돼서 자주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나 그때의 고려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감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종이 세상을 떠났던 때가 서기 1274년 6월이었고 당시 원나라에 들어가 있던 세자 왕심이 귀국해 왕위에 올랐던 때는 그로부터 2달 뒤인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까지는 선왕인 원종의 치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서기 1275년이 충렬왕의 즉위 원년이 됩니다. 그해 정월, 문무백관은 들으시오. 과인은 원나라 황실에서 온 황제 폐하의 공주를 원성공주로 책봉할 것이요. 또한 공주의 궁을 경성이라 칭할 것이며 전을 원성으로 부를 응선이라 칭하고 관속을 두도록 할 것이며 안동부와 경산부를 탕모급으로 삼을 것이요. 쿠빌라이의 딸인 원나라 공주를 충렬왕이 왕비로 맞아들여서 공식적으로 책봉의 이해를 갖추었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사 세가편이나 고려사 저료에는 원나라에서 온 충렬왕의 부인을 시종일관 공주라는 호칭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충렬왕 역시 원성공주로 책봉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나라에서 지어보낸 시호도 제국대장공주였습니다. 고려의 국왕인 충렬왕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왕비나 왕후라고 칭해야 바른 호칭일 터인데 왜 그는 고려의 왕비 자리에 있었음에도 한결같이 공주라는 호칭으로 기술돼 있을까요?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원에서 그야말로 이제 하가하는 형식으로 왕비가 책봉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와 원의 어떤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주라고 하는 칭호를 그대로 이제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제국대장공주만 하더라도 뒤에 이제 호칭이 이제 계층돼서 원성공주라고 다시 뒤에 가서 이제 그때도 여전히 이제 공주라고 하는 호칭을 그대로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런 위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호칭했다 이렇게 봅니다. 왕비라고 칭하지 않고 공주라고 칭한 것은 위상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최종석 연구원의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죠. 살아 생전에도 보면은 공주였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원질서하에서
쿠빌라이 딸로서 그 위치가 원 그 황실 내에서의 공주였거든요. 그 공주의 위상이 고려의 왕비의 위상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선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 공주의 위상을 가지고 고려 내에서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주이면서 동시에 왕의 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떤 속성을 지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주라고 하는 위상이 더 우위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려의 왕실이나 고려의 국왕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왕비나 왕후로 불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당시의 고려는 이미 원나라의 지배질서 내에 편입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원나라 황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호칭을 했기 때문에 고려 왕실로 시집오기 이전에 원나라 황실에서의 신분인 공주라고 하는 호칭이 계속 유지된 것이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려의 왕비보다는 원나라의 공주가 더 위상이 높았다는 얘기죠. 물론 고려의 신하들이 면전에서 그를 부를 때에는 왕비마마라고 했을 것이라는 게 김광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또 한 가지, 충렬왕이 원나라 황실 출신의 그 왕비를 책봉하면서 안동부와 경산부를 탕모급으로 정했다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궁호, 그리고 전호, 부호 이 정도까지는 이전에 고려 출신 왕비들, 왕후들에게도 주어졌던 겁니다. 이거는 뭐 무인집권기의 왕비들한테도 여기까지는 주어졌는데 이 안동과 경산부를 탕모급으로 정했다고 하는 거, 이 탕모급은 귀족들한테 주었던 시급과 같은 형태의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것은 이전에 왕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특별한 사례라고 이제 보고 그야말로 이 원공주 출신의 이제 왕비를 하나 이제 제후처럼 대접한 사례다. 예전에 한나라의 고조가 자기의 고향 땅을 탕모급으로 정했던 데에서 탕모급이란 말이 생겨났다는데요. 풀이를 하자면 그 고을에서 거두어들인 세입을 가지고 목욕하는 비용에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의 경산부와 안동부를 원나라 황실에서 고려에 시집온 그 왕비의 시급으로 주었다. 이러한 얘기죠. 원나라에서 온 이 제국대장 공주는 역사 기록인 고려사에서도 파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고려사 열전 가운데 그 후비 열전에 이제 보면은 125명의 이제 왕비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후비 열전 가운데 7분의 1이 제국대장 공주 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뭐 열전의 이제 규모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제국대장 공주에 대한 얘기가 큰 분량을 차지하게 된 것도 이 제국대장 공주가 고려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영향력을 증대했다. 이처럼 막강한 권세를 지닌 원나라 황실 출신의 이 왕비 때문에 고려의 왕실과 조정에서는 크고 작은 소동이 연이어 벌어지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소개하기로 하죠. 역시 충렬왕 원년 정월. 폐하, 시중 김반경이 옵니다. 들어오시오 김시중. 시인을 어인일로 부르셨사옵니까? 과인이 김시중과 인공수 대장군을 원나라에 다녀오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다른 누구를 보내는 것보다 김시중을 보내면 원나라 황제가 반가워할 게 아니겠소. 황공하옵니다, 폐하. 헌데 황제에게 보내는 과인의 표문에 무슨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까? 원나라의 황제가 아무리 현명한 군주라 한들 우리 고려의 실정을 눈으로 보지 못한 터에 어찌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하겠사옵니까? 더군다나 다루가치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다녀간 원나라 사람들이 정직하게 실상을 고했을 턱이 없을 것이옵니다. 하오니
어려운 국내 사정을 정직하게 고함으로써 우리 고려가 지게 될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옵니다. 맞는 말씀이요. 그간 삼별초 반란 세력을 소탕하느라 수년간 가가호호에서 징수한 것이 얼마이며, 게다가 또 일본 정벌에 필요한 전함을 건조한다 하여 얼마나 많은 추례를 감내하였습니까? 이런 터에 황제가 만일 재차 일본 원정을 준비하라는 칙명이라도 내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른 시일 내에 또다시 일본 원정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옵니다. 허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백성들의 피폐한 상황을 고하고 만일 일본 원정을 재차 시도하더라도 전함 건조나 군량 등의 부담을 우리 고려가 감당할 수 없다고 표문으로 밝혀야 할 것 같사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지요. 충렬왕은 김방경을 사신으로 보내면서 황제에게 전한 표문에서 당시의 고려의 경제적 피폐상을 절절하게 호소합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번 일본 정벌을 위하여 전함을 건조할 때에 우리 고려의 장정들이 모두 그 역사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늙은이들과 약한 자들만이 남아서 겨우 밭갈이와 씨 뿌리는 일을 하였으나 그나마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서 곡식이 여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수요를 빈민들에게서 징수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집집마다 몇 말 몇 되에 이르기까지 모두 쌀 항아리를 털어서 바치었으므로 벌써 나무 열매나 풀잎으로 생계를 잇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영락과 피폐가 지금보다 심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원정에 출정하였던 군인들 중에 부상하였거나 물에 빠져 죽고 귀환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을 일으키기에 이중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터에 만약 일본 정벌을 또다시 일으킨다면 거기에 소용되는 전함들과 군량은 실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급할 능력이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그리하라 하신다면 결국 나라가 파멸되어 없어지게 될 것이옵니다. 황제께서 직접 보지 않았으니 응당 그렇게까지야 되었겠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나 저의 간절한 이 호소를 부디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왕은 쿠빌라이가 또다시 예전처럼 일본 정벌을 위한 전함 건조나 군량 조달의 부담을 고려에게 지운다면 나라가 파멸할 것이라는 대단히 강경한 내용을 표문에 담아보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쿠빌라이는 충렬왕이 우려한 제2차 일본 원정을 실제로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1차 일본 원정의 성격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 일본 정벌을 할 때 그 장면들을 보면은 김방경을 비롯한 고려군은 좀 적극적 공세 입장을 보이는데 흔도라든가 홍다고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1차 일본 정벌은 원나라가 남송 정벌과 연관시켜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배경을. 그런 점에서는 남송 정벌을 이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의 그 배후 세력으로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여원연합군의 제1차 일본 원정에 관한 전모를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 원정 당시에 고려군을 이끌었던 김방경은 적극적인 공세를 주장한 반면 원나라 측의 흔도나 홍다군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자 회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원나라는 남송 정벌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원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단지 일본이 남송과 결탁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김광철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쿠빌라이는 남송정벌을 완료한 다음에라야 본격적으로 일본 원정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죠. 그렇다면 쿠빌라이는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 열도와 전쟁을 벌여서 이긴다고 해봤자 경제적인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인데 어째서 함선을 동원한 수전을 감행하면서까지 일본 원정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최종석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중국식으로 하면 천자는 천하의 모든 영토의 주인이 되듯이 그 지배자가 되듯이 그 몽골적인 어떤 그런 그 세계 속에서 그 온 그 사방 세계의 주인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 일본에 대한 어떤 원정은 꼭 일본의 어떤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는 게 목적인 것보다는 바로 자신의 어떤 세계 만방의 어떤 주인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구현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거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빌라이가 대원제국의 황제로서 사방세계의 주인이 되는 야망을 구현하는 것이야 고려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겠으나 문제는 원나라의 일본 원정에 어떤 식으로든 고려가 엮여들지 않을 재간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엔 당시의 고려의 결혼 관습을 엿볼 수 있는 기사 한 토막을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충렬왕 즉위 직후에 태부경으로 임명된 박유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음양오행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네들 내 말 좀 들어보게. 우리나라가 어째서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지 아시는가? 고려 사람 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아니 고려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고려가 몽골하고 전쟁을 해온 지가 몇 년인가? 그뿐인가? 몽골하고 전쟁이 끝나나 했더니 삼별초하고 싸워야 했고 삼별초가 소탕되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일본 원정에 동원되지 않았어.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으니 당연히 남자보다 여자가 많을 수밖에. 이런 모르는 소리 하고는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 고려는 음양오행의 이치상 여자가 많게 돼 있다니까 그러네. 어디 여자가 많게 돼 있는 이치라는 걸 좀 얘기해보게. 본시 동방은 오행으로 볼 때 나무 목에 해당하는데 목의 생수는 3이요 성수는 8이거든. 홀수는 양을 나타내고 짝수는 음이란 말이야. 즉 1, 2, 3, 4, 5는 생수요 6, 7, 8, 9, 10은 성수란 말이지. 목은 3하고 8인데 기수인 3은 우수인 8보다 많게 돼 있어. 남자가 기수이고 여자가 우수이니 나무 목에 속한 동방에는 당연히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게 돼 있다. 이런 얘길세. 참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네. 그렇게 말했어. 박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오행의 이치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던지 이번엔 왕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립니다. 폐하, 자고로 우리나라에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벼슬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아내는 한 사람만 둘 수 있어서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도 감히 첩을 두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고려에 와서 아내를 얻는 데에는 제한이 없으니 이러다가 우리 고려의 여인들이 모두 북방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만일에 신하들에게 첩을 두는 것을 허락하되 관품에 따라서 그 수요를 따로 정하여서 매 날의 서인에게는 1처 1천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첩의 소생도 조정에서 벼슬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 적자와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짝이 없어서 원망하는 남녀가 없어질 것이며 우리나라 여자들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옵니다. 박유가 이러한 상소를 올림으로써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박유의 상소문에 나타난 당시 고려의 결혼 관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박유가 상소문에 적은 대로 당시 고려의 혼인제도는 과연 일부 일처제였을까요? 학계에는 일부 일처제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일부 일처와 일부 다처제가 병존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력자들 가운데에는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종석 연구원은 당시 고려의 혼인 관행상 한 사람의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자식이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는 그 처가에서 그 생활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혼인 후 거주 관행으로 인해서요, 첩을 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첩을 두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그런 구조로 인해서 관습이 전반적으로는 첩을 두지 않고 그다음에 아니면 철을 여러 명 두지 않는 게 되게 이제 일반적인 관습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제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요. 바로 이제 박유가 어떤 지적했던 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재성들이 무서웠다라는 게 바로 그러한 어떤 고려의 어떤 그 혼인의 어떤 그런 관습으로 인한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당시 고려의 혼인 풍속을 남귀 여가혼이라고도 하고 혹은 솔서, 즉 대릴서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결혼을 하면 일단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잠깐 지내다 나오는 게 아니라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처가에서 지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처가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상황에서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첩으로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란 분석이죠. 그렇다면 박유의 상소에 의해서 촉발된 그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열전편 박유전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박유가 그러한 내용의 상소를 올리자 아녀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때마침 연등회가 열리던 저녁이었는데 박유는 왕의 행차를 호위하며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어떤 노파가 박유를 발견하고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쳤다. 저기 저 늙은 놈이 바로 박유라는 놈이요. 박유라면 그 남자들이 둘씩 셋씩 첩을 두도록 하자고 상소를 올렸던 바로 그놈 말이야. 그래요. 저기 저 늙은 놈이 바로 그 빌어먹을 박유라는 놈이지야. 그 쪼그란 노인 주제. 어디? 저기 저 늙은이 말이요. 아이고, 아주 늙은이가 망령이 났나. 노파가 박유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자 거리와 골목에서 그를 가리키는 여자들의 손가락이 한 다발이었다. 당시 재상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처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유의 건의는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여 결국 실행하지 못하였다. 재상들 중에 아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는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유력자의 딸과 결혼한 경우 남자가 처가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다면 아내를 위시한 처가 식구들이 두려워서 첩을 들이는 문제를 입에 올리지 못했다는 정황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아닙니까? 그 몽고의 그 혼인 풍속을 좀 반영하고 있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명분상으로 박유의 이런 발언은 당시 이제 공녀라든가 또는 이제 동녀 차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려의 여인들이 몽고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막 그걸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이걸 이제 차단시키자라고 하는 방안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당시에 그 혼속이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듯합니다.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고려가 원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몽골식 일부 다처의 혼인 풍속이 이때쯤에는 고려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제도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충렬왕이 즉위한 이후 한동안 원나라가 고려 조정에 일본 원정을 준비하라는 등의 압박을 가해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폐하, 원나라의 둔전 경락사로부터 급히 보고가 들어왔사온데 이번에 원나라에서 또 만자군이 국경을 넘어왔다 하옵니다. 만자군이 몇 명이나 왔다 하던가?
(1400명이라) 하옵니다. 그들이 어디에 배치되었다 하든가? 원나라에 둔전이 있는 해주와 염주 그리고 백주에 분산 배치되었다 하옵니다. 원나라 측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둔전 쪽으로 군사가 배치되었다 하니 그들의 군량을 우리 고려에서 조달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니겠는가? 그러하옵니다, 폐하. 헌데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사옵니다. 그것도 일본하고 관련된 일인가? 그러하옵니다. 원나라에서 일본에 갈 선유사를 출발시켜서 지금 우리 고려 쪽으로 오고 있다 하옵니다. 일본 선유사로 누구를 파견한다 하든가? 예부시랑 은세충과 병분왕 중 하문조가 황제로부터 선유사의 임무를 부여받고 출발하였다 하옵니다. 해주, 염주, 백주에는 만자군 1400명이 당도했는데 원나라 조정에서는 또 일본 선유사를 파견한다. 대체 황제의 속셈이 무엇인고? 만자군은 원나라에서 일본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려에 파견해 주둔시킨 군인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선유사란 임금의 뜻을 상대에게 잘 전달해 설득할 임무를 띠고 파견된 사신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쿠빌라이는 일본에 대해서 화전 양면 작전을 시도하고 있었던 셈이죠. 충렬왕 원년 5월, 폐하, 원나라에서 황제의 조서를 지참한 사신이 잠시 후에 도성에 도착한다고 하옵니다. 황제의 조서를 가진 사신을 과인이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예제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는가? 폐하께서 마땅히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예를 갖추시는 것이... 그리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예, 폐하. 폐하께서 황제의 부마가 되신 이래 한 번도 궐문 밖으로 나가서 원나라의 사신을 맞이하신 적이 없사옵니다. 여태까지는 그리하였사오나 지난번에 통역관 김태가 원나라에 갔을 때 중서성 관원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다 하옵니다. 중서성 관원이 무엇라 했다던가? 고려의 국왕은 외국에 계시는 왕이니 마땅히 조서를 가진 황제의 사실이 찾아갈 경우 문 밖에 나가서 맞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하옵니다. 과인이 원나라 사신을 맞이하러 갈 터이니 행차를 준비하라 이르라. 원의 지배 질서에 편입된 고려로서는 이 시기가 바로 부마국의 제후국으로서 어떤 위상을 갖추고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는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섭섭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중에는 이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다루같이 흑적이 고려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고려 사람들이 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무기 소지를 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는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거고 고려는 이제 더 이상 만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 특히 이제 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일말의 불안감들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무고가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러니까 뭐 강화도로 도망간다든지 그래서 계속 이제 싸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완전히 그 무시해버릴 수 없는,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질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충렬왕 때 초반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식의 어떤 불안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강화도에서 무신 권력자들이 끈질기게 대몽항전을 했을 뿐 아니라 삼별초가 또한 항몽의 깃발을 들고 저항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렬왕 초기인 이 시기만 해도 언제 누가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 사람들이 무기를 지참하는 것을 지레 금지를 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응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응방의 응자는 하늘을 나는 매, 즉 해동청 혹은 송골매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응방은 매를 잡아서 사육하고 공급하는 임무를 맡아서 하는 관청입니다. 충렬왕 원년,
이 시기에 바로 그 응방의 관계자들이 세도를 부리거나 지방민을 수탈하는 등 전횡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사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응방의 책임을 맡은 오숙보라는 사람이 충렬왕을 찾아옵니다. 폐하, 전라도 안찰사 안전과 장흥부 부사 신좌선을 이대로 두어선 아니 될 것이옵니다. 아니, 그 자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냐? 전라도 안찰사와 장흥부 부사가 세매를 잘 기르질 못해서 죽게 만들었사옵니다. 허니 그 자들을 파직하옵소서. 알겠느니라. 전라도 안찰사 안정을 파직할 것이며 노경윤을 새로이 안찰사로 임명할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승선 이분성이 응방 관계자 오숙부의 비행을 임금 앞에서 거론하고 나섭니다. 폐하, 어찌하여 오숙부 등의 말을 믿고서 전라도 안찰사 안전 등에게 죄를 내리는 것이옵니까? 그렇게 하시면 폐하의 성덕에 큰 누가 될 것이옵니다. 어째서 그렇다는 것인가? 응방의 오숙부 등은 평소에 새를 믿고서 횡포한 짓을 멋대로 자행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자들이옵니다. 전라도 안찰사 안전 등이 이들의 횡포한 짓을 미워하여 그에 따르지 않고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자 그들이 앙심을 품고 폐하께 없는 죄를 꾸며서 무고를 한 것이옵니다. 과인도 오숙부의 말을 의심을 아니한 건 아니었으나 우선 안전히 와서 고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느니라. 그러나 충렬왕은 자신이 전라도 안찰사를 파직했던 그 조치를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직언을 한 이분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관리들이 모두 과인의 명령에 항거하려고 하니 어찌하여 그러는 것인가? 지금 승려와 하인들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폐하의 좌우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왕명을 받아내고 있사오며 관리들은 그 시비를 따지지 못하고 모두 복종을 하고 있는 형국이니 어찌 그 폐단이 크지 않겠사옵니까? 또한 신하로서 임금에게 어찌 항거하려는 자가 있겠사옵니까만 임금으로서 신하에 굽히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덕인 줄 아옵니다. 알겠다. 승선의 말이 옳고 말고.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르러 어째서 매를 관리하는 응방 관계자들의 전횡이 문제가 됐는지 김광철 교수로부터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려 왕실과 원나라 황실을 오가면서 매를 수송하기도 하고 사육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응방의 이렇게 운영은 그 왕실에서 이제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응방 관계자들은 고려에서는 왕실하고 상당히 밀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충렬왕은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측근 세력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을 이제 만드는데 그 측근 세력 가운데 들어가는 부류들이 바로 이 응방 관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전라도 안찰사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고해 파직당하게 만들었던 응방 관계자 오숙부가 충렬왕의 최측근 세력이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응방 관계자들 자체가 국왕의 친위 세력인데다 매를 잡아서 수송하는 일이 원나라의 황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니 그들이 위세를 부릴만 했겠죠. 최종석 연구원은 응방으로 인한 폐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를 키우고 아니면 매를 잡고 할 만한 그런 인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응방이 확보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촌락을 응방 소속으로 한다. 그럼 그 촌락민들은 이 매 사냥이라든지 매를 키우고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국가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응방의 그 직할 민인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세수가 줄어들고 지방관 입장에서 보면 자기 관할 영역의 사람이 그
자기 관할 영역 안에 있는 그 민호들이지만은 그 민호들이 사실상 자기 권한 바깥에 있게 되는. 충렬왕과 유착한 응방 관계자들의 전횡에 관한 기사는 그 뒤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고려사 자료를 보면 선전소식이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선전소식을 만들었다. 이전의 제도는 무엇이든 명령하여 물건을 요구할 때 반드시 왕명을 내렸는데 충렬왕이 즉위한 뒤부터 왕의 교지가 자주 있어서 지방에서 왕명을 맞이하기에 시달리니 이본성이 이렇게 건의하였다. 폐하, 사소한 일의 경우 번거롭게 선제를 내리실 필요가 없을 것이옵니다. 청컨대 승선으로 하여금 왕의 지시를 받들어 서류를 만들고 서류의 끝머리에 서명을 하여 각 도의 안찰사나 수령 등에게 내려보내되 그 이름을 소식이라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번거롭게 자주 내려오니 지방에서 괴로워하였다. 선전소식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동아대 김광철 교수와 성균관대 최종석 연구원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원나라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곡물수납이라든가 또는 왕이나 이제 사신이 원나라로 들어갈 때 그 쓰여지는 그 소위 그 반전이라고 하는 그 경비, 이 마련을 위해서 왕실에서 자주 지방에다가 이런 관리들을 파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성이 이제 건의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자주 이제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게 되니까 일일이 왕의 선지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선이 뒤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면은 그걸로써 이제 지방에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뭐 이제 간편화한 것인데 이렇게 간편화하다 보니까 그게 남발이 돼가지고 황제의 조서를 맞이할 때 어떤 그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예법. 그런 거와도 마찬가지로 이 왕의 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늘어나고 하면은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번잡하고 이제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사실상 왕의 명령은 명령인데 왕의 명령을 내려보내는 거는 맞는데 형식은 바로 이제 승지가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승지가 이게 왕의 명령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사인을 해갖고 내려보내면은 그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선지가 직접 내려오는 것보다 바로 이게 선전소식이 내려오는 게 훨씬 부담이 적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시도된 것이 바로 선전소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숙부 등의 응방 관계자들이 바로 그 선전소식을 이용해 지방에서 탐학을 일삼게 됩니다. 응방의 오숙부와 방문대 등이 임의로 선전소식을 초하여 가지고 이정을 통해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폐하, 나주와 장흥관 내 여러 섬들 그리고 홍주 곡양촌의 민호들을 모두 응방에 소속시키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그 중에서 매를 잘 잡는 자는 모두 요역을 면제시켜서 오숙부 등의 지휘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왕이 급히 명하여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앞에서 그 지역의 민호를 아예 응방 소속으로 편입하라고 주청해 관철시켰다는 지역 중 홍주는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 일대입니다. 여기에서 응방 오숙부의 사주를 받아서 왕에게 나주와 홍주를 응방으로 귀속시키도록 앞잡이 역할을 한 이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려사 조례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원래 계백정이었는데 힘이 세서 왕년의 무신 권력자 김준의 아들 김주의 사랑을 받았으며 김주가 멸망하자 도망쳐서 죽음을 면하였다. 그러다 충렬왕이 즉위하게 되자 왕의 유모의 사위가 되어서 드디어 총애를 받게 된 것이다. 응방을 앞세워서 전횡을 일삼는 오숙부를 측근 세력으로 가까이 둔다거나 혹은 계백정 출신인 유모의 사위를 감싸고 도는 충렬왕의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다 못한 승선 최문본이 충렬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폐하, 응방의 오숙부 등은 가는 곳마다 백성을 못살게 굴어 그 원성이 자자하올 뿐 아니라 그 욕심 또한 끝이 없사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욕을 부리는데도 지방의 안찰사와 수령들이 어찌하여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줄 아시옵니까? 지난번에 오숙부의 부당한 청을 거절했다가 전라도 안찰사와 장흥부사가 파직을 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폐하께서 장흥과 홍주 관내의 민호들을 응방에 귀속시키고 요역을 면제시키라는 청을 받아들여서 그리 조치를 취하시었는데, 하오면 나라의 부역을 할 때는 어디서 징발을 하시겠사옵니까? 청컨대 오숙부 등을 응방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신이 선전소식을 보내서 각 도의 안찰사에게 지시하면 오숙부 등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매를 모두 마련할 수 있사옵니다. 승선 최문본의 이러한 간언에 충렬왕은 무엇라 답했을까요? 승선은 죄 없는 오숙부와 응방 관계자들을 무고하는 언행을 그만두라. 충렬왕으로서는 조정에서 그렇게 이제 지원해줄 만한 세력을 크게 이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것이 충렬왕이 앞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소위 측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응방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을 만한 후견 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충렬왕이 측근 세력 확보를 위해서 손을 뻗은 쪽이 바로 응방 세력이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